전기값이 우리나라도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정부들 탓을 하고 그러는데 세계 정세상으로 이제 에너지 리소스가 이제 무기가 되어서 외교나 정세들이 강대강의 정치 지금 상황 속에서 외교 상황 속에서 에너지 리소스가 무기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더 잘해야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로 지금 에너지원의 부족으로, 특히 전력의 부족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커런트 에스콤 크라이스라고 해서 커런트 에스콤의 위기, 에스콤의 위기인데 여러분 에스콤은 무슨 줄임말이냐면 Electricity Supply Company 이런데 원래는 ESCOM, 에스콤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아프리칸스니까 꼼파니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칸스식으로 해서 1923년에 이 전력 발전 공급 업체인 에스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923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아주 뛰어난 회사고 전력도 많이 만들어냈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 남아공뿐만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의 전력 위기를 대변하는 어떤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에스컴의 크라이시스는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노후화된 발전소겠습니다. 굉장히 발전소들이 오래됐습니다. 새로운 발전소도 없고 정비도 많이 못했고 정비 기술자들이 많이 바뀌면서 기술적인 전문 인력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발전소 건축 예산이 고갈됐습니다. 분명히 백인 정부서부터 흑인 정부 초반까지도 하부 온베키 정부까지도 2007년까지도 쌓아왔던 발전소 기금, 발전소 건축 기금이 많이 사라졌어요. ANC 정부에서 이게 어디로 빠졌는지 요번에 그 그러니까 전 에스콤 대표였던 안드레드 웨이터가 막 여러 이제 인터뷰도 하고 실상을 고발하는 뉴스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두 번째가 하면서 나오겠지만 정말 방만한 운영, ANC가 얼마나 국유 재산들을 잘 못 운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 구시대적인 발전소 운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아공의 전기의 94%를 화력발전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음푸말랑가 주나 또 임뽀뽀주가 우리나라 남아공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이제 광물을 이제 발전소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주죠. 세계적으로 석탄 함유량이 제일 많은 주이기도 한데 이 석탄 그만큼 산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로드쉐딩 때문에 생산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한 굉장히 지속된 파업이 있어서 방산업이 지금 완전 위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했어요. 2012년보다 지금 2022년 통계를 보면 등록된 인구만 800만 명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인구 증가에 따르는 어떤 전력 공급의 대안이 부재하고 소비 전력이 증가된 거죠.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도시화가 되면서 더 많은 소비 전력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소웨토라든지 칼리처라든지 마멜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짜 전력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타운십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공짜 전기 사실은 에스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기세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전기세를 받아내지 못하는 행정력의 부재죠. 그래서 사실은 전기를 쓰면서도 공짜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세금, 텍스페이어들만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방만한 운영과 부패한 정부. 그다음에 여러분 무능한 정부와 에스콤의 대책이 정말 없어요. 공공정부의 그 공공 부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떤 지금의 아주 위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다들 말하시지만 컬옵션, 부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2017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제이콥 주마나 다른 정부한테도 부탁했던 게 뭐냐면 에스콤의 방만한 운영을 철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했는데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구조조정하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지금 뭐 포머 에스콤 대표였던 안드레가 지금 막 쏟아내고 있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계속적인 파업. 그래서 이제 광산물들을 석탄을 산출량이 많이 줄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에스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배경한 것도 요즘에 로드 쉐딩의 같은 블랙아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current situation and matter. 지금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을까? 로드 쉐딩의 지속화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산업 주축입니다.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고 있어요. 사실 뭐 꽈줄로 나타난 지역만 빼놓고 그 스테이지 6라든지 이런 정도 되면 10시간에서 11시간 반까지 8시간에서 11시간 반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남아공은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3년 가까이 진행되는 그런 기간 동안 코로나 락다운을 해서 경기가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남아공은 계속 마이너스 생산량입니다. 산업도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악화되죠.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등이 타격을 받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남아공의 최고 근간 산업이 광산업인데 생산량이 줄고 파업이 계속지다다 보니까 그것들 갖다 다스리는 행정력의 어떤 한계들이 막 보이고 부패들이 보이니까 해외 투자자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란드가 계속 약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의 큰 악체, 지속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체가 되니까 실업률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ANC 정부도 향후 5년간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스테이지 레벨이 계속 6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올겨울엔 스테이지 A까지 올라갈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더 잠깐만요. 한 번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냥 한 번 눌러버렸네. 정부의 무대책 행정력의 부재.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 자체적으로 자구책 대체 전력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자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웨스턴 프로방스, 이스턴 프로방스 지자체별로 대체 전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웨스턴 케이프 주에서는 에스콤 말고 다른 전력 회사를 만들겠다. 전력 공급 회사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재원을. 이제 ANC 못 믿겠다는 거죠. 이제 정부의 어떤 대책이 없음을 우리가 항상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방스별로도 프로방스의 이제 집권당들이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로드 쉐딩이라는 게 뭘까요? 로드 쉐딩. 로드 쉐딩은 남아공 에너지 위기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전력 공급 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후반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로드 쉐딩이라면 최 얼마 기간에 전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부터 로드 쉐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남아공 전력 위기는 언제부터 예측이 됐냐면 이제 학자들이 2002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전력 공급이 부족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대책들을 하나 준비 안 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우리 한전 부사장님이 여기에 오셨어요. 남아공에 오셔서 케이프타운에서 영빈관에서 부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리 김연아 선 평창올림픽 개최되는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 때문에 더반해서 그게 결정이 됐지만 그때 이명박 정부가 오고 나서 이제 한참 기회였어요. 원자력 건설을 세운다는 원래 추진되려고 했거든요. 어디다? 케이프타운의 살다나 베이라고 하는 곳에 세운다는 거죠.
퀘벡에서 한 2시간 정도,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곳인데, 살다나 베이가 참 위치적으로나 선전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강한 대서양의 한류 때문에 경수로 부분에서 냉각 부분의 문제들이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이 살다나 베이인데,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입찰하려던 나라가 프랑스, 미국, 한국인데, 한국이 제일 가격도 싸고 그만큼 냉각 그 경소로 문제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한준 부사장이 와서 직접 이걸 갖다가 입찰을 하고 정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요야모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ANC 정부에서 발전소 건축이라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터레스트가 없던 거죠. 돈을 써야만 하니까. 자기 돈 챙긴 것도 부족한데 이 돈으로 써야 되니까 큰 돈을 쓰기가 쉬운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직도 다 그냥 유야무야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면 이 로드 쉐딩은 순환 단전이에요. 부하 차단이라고도 하는데 쪼개서 전기를 로드해 준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가용한 공급을 초과할 경우 계획된 공급 중단을 단행하는 조치가 바로 로드 쉐딩입니다. 가용한 전기를 순환시켜 제어하여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총재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가 그 시민들을 통제할 때 쓰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스토리 전력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2007년 첫 전력 공급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 이제 전력이 부족한 문제들이 서서히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게 대두되기 시작하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을 위한 가용 전력이 감소합니다. 가용 전력이 감소하다. available한 electricity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량도 감소하고 그에 비해서 인구는 증가해서 소비 전력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 수요 전력은 연령량 늘어났는데 쓸 수 있는 전기량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2021년 가용한 전력 공급률이 2012년보다 무려 19.7%가 감소해요. 근데 2021년은 인구가 1,000만 명이 더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1,000만 명이 더 늘어났는데도 2012년보다 전력이 거의 10%가량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 기간 인구 증가는 이제 등록된 인구만 해도 800만 명인데 거의 1,000만에서 1,200명 증가했다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남아공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짐바브웨나 말라위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레갈리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더 많이 증가했죠. 15% 이상이나. 2008년 이후 매년 전력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은 2008년 이후에 GDP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유치하고 나서도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총 발전량의 94%가 화력 발전. 석탄이 가장 많이 나는 후말랑가에 남아공에 제일 큰 화력 발전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인포포에도 또 있고요. 단지 원자력 발전소가 5%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수력 발전소,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대부분들의 개발도상국의 이상의 나라들은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만 의지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대체 발전을 많이들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아직도 남아공은 노후화되거나 구시대적인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시대적인 화력발전소도 관리를 잘못하는 관리 부재까지 겹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진짜 안타까운 걸 뭐냐면 2022년 로드 쉐딩 시간이 1969시간이나 돼요. 여러분 24시간 하루죠. 곱하기 360으로 하면 8천 몇 시간이 나올 텐데 그중에 요번 2000시간 가까운 시간이 로드 쉐딩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갈수록 순환 잔존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올해 5월까지 로드 쉐딩이 진행된 시간이 5월 달만 지나면 2000시간이 넘어요. 2022년 전체 시간보다 5월까지가 로드 쉐딩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나빠진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과 수요 기대 전력의 차이를 한번 도표로 보시면 actual sent out 실제로 보내는 전력량과 기대량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회색이 이런 겁니다. 사실 2012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다가 2015년부터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이제 우리 소비자가 기대하는 expected moderate가 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전력량은 요만큼이에요.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가용 전력의 악화. 보세요. 에너지 availability factor라고 해서 전력이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팩터들이 availability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에 비해서 2021년은 거의 지금 20만에 가까운 20% 가까운 거의 17% 16%가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도표로 보시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2050년이 됐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아공이 화석 연료에 의한 이제 발전을 했으면 지금 양과 기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50년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이런 사태들을 예상해서 석유와 석탄에 의한 발전이 부족함에 따라서 대체 전력인 renewable energy라고 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도입을 언제부터 했냐? 2010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세계적인 회의에서 renewable energy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무역 같이 이렇게 그 G7 국가에서 항상 얘기를 다뤄지는 주제가 뭐냐, 이슈가 뭐냐, 아젠다가 뭐냐, 리뉴어블 에너지 이거든요. 근데 남아공은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로드 쉐딩 hours increasing 하는 도표를 한번 보시면 기가 막혀요. 2015년에는 1813이고 2016, 17년에는 그것도 어떻게 잘 버텼어요.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때는 일단은 모든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2020년에는 1949, 1969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5월 달에 이걸 초과해서 2000이라니까요. 올해 5월 달, 상반기 6월 달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 성교지 상황, 그림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은 로드 쉐딩, 저희들은 이제 제가 이제 나눔성교회라고 태양광전기 설치해주는 십자가와 전등과 해주는 사역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지부장으로 나눔성교회에서 여러 곳에 제가 태양광전기를 나눠드리고 설치해드리고 있는데 타운십이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케이프타운 타운십에서도 이제는 파라핀을 살 돈이 없어서 전기를 못 쓰고 있는 등이 없는 타운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습니다. 이 기름값이 많이 인상됐죠. 그에 따라서 파라핀 가격도 올라갔고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사야 되는데 돈 없어서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도로 교통 체증도 많이 늘어났고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더 어려워진 타운십이나 아니면 우리 가난한 흑인들 대중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선교의 변화. 이거는 제가 이제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선교사들이 되는데 이제 미디어 중심의 선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제 유튜브나 또 SNS를 잘 활용하는 선교들, 그다음 컨텐츠를 활용하는 선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언택트 상황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아프리칸 그 유명 신학대학 총장님들이 모셔가지고 회의하는 걸 제가 옆에서 서브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그 온라인으로 뭐 가나에 있는 학장님이나 또 뭐 케냐에 있는 학장님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방향이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 사역 발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학교 사역들도 이제는 가서 하는 사역보다는 줌을 통해서나 온라인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하는 사역들이 또 컨텐츠 사역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온라인이나 컨텐츠나 미디어를 활용한 사역의 가장 근간이 뭘까요? 전기가 안정되게 공급되어야 된다. 에너지가, 리뉴어블 에너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Self Electrical Supply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제 주적이 에스콤 그리드 전력이 주전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브 일렉트리컬 서플라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솔라 시스템을 강추합니다. 두 번째, 로드 쉐딩 패키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로드 쉐딩 패키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드 쉐딩 기간에 그 전력을 쓸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오프 그리드 솔라 시스템, 그다음에 포터블 파워뱅크. 이건 포터블 파워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제너레이터가 많이들 쓰셨는데 제너레이터가 문제도 많이 있지만 기름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리뉴어블 에너지인 태양광보다 훨씬 나중에는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좋은 것이 아닌 경우는 기계 장치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인버터나 리튬 아이온 배터리나 아니면 딥사이클 에이지 배터리, 젤 배터리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전력 공급 방법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교를 위한 태양광 전기. 제가 이제 나눔 선교회다 보니까 솔라 시스템에서 as a sub power supply, 그러니까 솔라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서브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인 전력은 에스콤 전력을 절약하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메인 전력, 에스콤 전력이 온 그리드 에스콤 전력의 유틸리티가 싼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제너레이터를 쓰신 분들은 오래 사용하면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메인 전력은 에스콤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서브 시스템으로 파워 서플라이로 솔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누진세를 내지 않을 정도로 에스콤 전기를 쓰시면 이게 제일 저렴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솔라 라이트는 전등, DC나 AC, LED 전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용 태양광 전기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안에서도 대부분 사역들을 하시고 세계 선교사님들과 단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하시고 이제 사실은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교도 한국과 미국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오가면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에는 백업용 하이브리드 인버터 배터리 한 5kg 정도, 온그리드 뭐 이렇게 솔라 시스템 뭐 여러분들이 초이스가 따라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방식이라고요. 메인테넌스는 여러분들이 또 메인테넌스나 아니면 매니지먼트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
라이트과 크로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역지에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솔라죠. 예, 비가 오고 추운 날인데도 솔라 전등을 사용하고 솔라 일렉트릭을 사용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터를 모델하고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서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다음에 저희 나눔성교회에서는 이렇게 LED DC LED 등을 솔라 라이트를 설치해드리고 후원해드리고 공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얼마 전에 3월 달에 제 말라위에 가서 설치해드린 솔라 라이트와 솔라 크로스입니다. 굉장히 밝죠.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그러니까 올 4월 달에 저기 프라보 지역에 설치해드린 천국백성교회 솔라 크로스 전략 전개 모습입니다. 솔라 일렉트리시티 여러분 우리 솔라 나눔성교회에서 설치해드린 거지만 또 나름대로 잘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저희 임원민 선교사님인데 솔라 에너지를 가지고 저렇게 앰프도 사용하고 찬양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들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번에 좀 우리 김인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리빙워터 커뮤니티 처치에 그 솔라 라이트와 크로스와 일렉트리티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솔라 패널들이 지금 남아공의 공급 부족 사태, 하도 디맨드가 많아서 솔라 패널 같은 경우는 하려면 한 3, 4일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저희들이 십자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푸발랑가 교회에 설치했던 십자가 모습입니다. 네, 아이디어 솔라 시스템 포미션,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위한 솔라 시스템 어떻게 좋을까요? 네, 어떤 게 이상적일까요? 서브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을 꼭 갖추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온그리드 솔라 시스템, 뭐 오프그리드 뭐 그것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 하이브리드예요. 3kW 3kg 정도 하이브리드 인버터와 뭐 450W짜리 솔라 패널 4개 정도, 그 다음에 200A짜리 그 배터리, 젤 배터리도 괜찮고요. 딥 사이클 AGM 배터리도 괜찮고 2개 이상 정도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이런 걸 모든 거 스위치랑 다 합쳐서 한 3만 5천 라운드 정도, 우리나라 돈 한 300만 원이 안 되죠. 그 정도 270만 원 정도면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눔성교회 태양광 전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태양광 전기 LED 등등 십자가 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는 나눔성교회에서 하는 거 1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게 느끼신다면 업그레이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uggestion and alternatives. 제안과 또 이제 뭐 대안인데요. 남아공 그 Fixing South Africa Electricity Crisis,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 전력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제안들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가 필히 건축이 돼야 됩니다. 5년 안에. 안 그러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남아공을 악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어떤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에너지를 활용한다. 태양광 전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에너지 활용에 대한 지방 분권화 자치호. 너무 ANC 정부가 이걸 갖다가 정부 중앙 집권화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 정부에도 다 다스리지도 못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다루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ANC 정부가 대안들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이 발전소 기금 같은 것들을 뚜렷하게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발전소 건축까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 DA 정부, 웨스턴 케이프의 DA 정부도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소 건축까지는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에스컴 말고 다른 전력 컴퍼니, 태양광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컴퍼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케이프타운에서 저기 이제 아퀴라 사파리 가는 쪽, 또 클라인 카루로 지어 가는 쪽에 보면 그 어디죠? 그 토브 리버스를 건너서
어, 저기 레인스버그 가기 전에 거기에 크게 아주 그 태양광 플랜테이션, 파워스 플랜테이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A 정부에서 그쪽에 굉장히 큰 파워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가 태양광 발전에 따른 감세 정책,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래전부터 강조하는데 AC 정부는 오히려 이런 걸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긴다. 아주 엉뚱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자가로 태양력 발전하는 사람들한테 감세 정책을 해서 오히려 이거 장려하고 있죠. 내가 전력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싸게 에이쿠스검 전기를 사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에스콤 외에 다른 파워 서플라이 유틸리티 컴퍼니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에스콤 자체는 혼자 자생하거나 변혁하기에는 이미 너무 부패했어요. 에스콤 구조조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의 에너지 전략 운영.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그 솔라 파워 시스템 컴포넌트 필요한 요소들이 뭘까 보시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준비하실 게 사역에 이제 이동하면서 사용하실 때는 포터블 파워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이 첫 번째부터 에코플로어, 매그네토, 블루티, 업스, 지쪽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가격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비쌉니다. 사실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충전 속도도 빠르고 또 안에 리튬 배터리도 또 좋은 거지만 이동하기도 좋고 아주 사용하기 간편하게 돼 있어서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에코플로어 같은 경우 1.26 킬로와트짜리가 26,000란드, 28,000란드 정도 합니다. 상당히 좀 비싼 편이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인버터. 이제 인버터들을 준비하시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백업용으로도 그 에스컴 전력으로도 충전할 수 있고 태양광으로도 충전해서 언그리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선싱크라든지 데이아라든지 그로와트라든지 룩스파워라든지 메소라든지 빅트론이라든지 코닥인지 파이브스타 이런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좋은 브랜드들은 제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선싱크라든지 데이아라든지 그로와트, 룩스파워까지는 아주 요즘 많이 있고 예전에 메소라든지 빅트론을 많이 해서 코닥까지는 근데 이제 요즘 이게 많이 브랜드가 약화됐죠. 이제 고장도 많이 나고 지금은 백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선시크, 데이에, 그로와트, 룩스파워 같은 것들입니다. 리튬아이온 배터리 마찬가지로 선싱크라든지 그다음에 다이너스라든지 허블이라든지 블루노바 그다음에 메설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굉장히 좋은 배터리들이죠. 리튬 배터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재정적으로 어렵다. 젤 딥 사이클 배터리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솔라 파워를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솔라 패널은 160에서 540, 500, 이게 545예요. 잘못 썼네요. 5,400이 아니라 545와트나, 근데 450와트가 이상적입니다. Key Element for Solar System. 첫 번째가 이제 솔라 패널이 있어야 되고요. 배터리라는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고요. 하이브리드 인버터는 요즘에는 거기에 컨트롤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인테너ን스를 하셔야 됩니다. 솔라 파워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서제션. 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사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전력 공급을 찾으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지금 전력 위기를 이런 상황과 이런 그 분위기를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의 서포터드나 교회 후원교회와 긴밀하게 상의하시고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5년간 사역에 지장을 받을 것도 준비해서 교회들하고 같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대안들 자구책들을 준비하시고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체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만들어내시든지 파이낸스를 솔라나한테는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제 우리 선교사들끼리 협력하고 동역하고 또 협업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진실과 사랑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